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오는 24일부터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 강요 회의를 마친 뒤 기상 등의 지장이 없으면 24일 방류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에 방류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로는 12년 만입니다. 네, 이렇게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를 확정하면서 우리 정치권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게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냐고 비판했고 여당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규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반응 전해주시죠. 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학적 검증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 기조에 힘을 실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관련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정부가 나설 것이라며 당에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역사에 후회를 남길 선택을 했다며 이를 두둔한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국익도 침해했다면서 당장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일본 대사관을 항의 방문하는 등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이게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냐며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국익을 침해하는 나라와 군사협력을 맺는데 어떤 국민이 동의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여야는 오늘 오후 한미일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각각 토론회를 개최하는데요. 여당은 불가역적인 한미일 안보 협력을 이뤄냈다는 점을 부각하며 후속 지원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어제까지였습니다. 오늘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는 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어제로 보고서 송부 시한이 지난 건데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기한을 정해서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어서 이르면 오늘 재송부 요청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막무가내로 반대하며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면서 재송부 요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결국 임명 강행을 위한 수순이 아니냐며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대법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도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석 달여 만인데 윤리특위 소위원회 징계안 표결을 앞두고 입장문을 낸 겁니다. 김 의원은 지역 구민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면서 윤리특위의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불출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리특위 소위원회는 윤리자문위원회의 의원직 제명 공고 등을 토대로 김 의원의 소명 절차를 밟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 11시부터 무기명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민적 비판에 대한 공감대도 있지만 비슷한 혐의를 받는 다른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북한이 오는 24일부터 3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지난 5월 한 차례 실패했던 군사정찰 위성을 다시 발사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원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북한이 이 사실을 일본 정부에 직접 통보한 겁니까? 네, 북한이 오는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일본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오늘 새벽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해상 위험 구역을 3곳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했습니다. 북한이 통보한 위험 구역은 위성 발사장이 있는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남쪽으로 400km에서 490km 사이의 서해상과 동창리에서 남쪽으로 630km에서 720km 사이의 서해상입니다. 또 한 곳은 필리핀 루손섬 동쪽 태평양 해상입니다. 이곳은 동창리에서 남쪽으로 2760km에서 3180km 사이의 태평양 해상입니다. NHK는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가 성공할 경우 로켓이 일본 오키나와현 사키시마 제도 부근 상공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5월 실패한 위성 발사에서도 이번과 같은 해역을 사전에 제시했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북한의 이번 통보가 지난 5월 발사에 실패한 군사 정찰 위성의 재발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5월 29일에도 일본 해상보안청에 비슷한 내용을 통보한 뒤 같은 달 31일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이번 통보 소식을 보고받고 정보 수집에 만전을 기할 것과 한미 양국과 협력해 북한이 발사를 중단하도록 촉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도 항행 경보를 내리고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미국 국방부가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통보한 데 대해 미국은 북한 도발에 맞서 동맹국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묻는 YTN 서면 질의에 오스틴 국방장관이 지난 6월 북한 위협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의 입장은 그때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 5월 31일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실패한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함께할 것이며 미국은 본토의 안보와 동맹 방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른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얼마 전 북한에서 버스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번엔 비행기가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고요? 네,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한 고려항공 여객기 JS151 편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 14분쯤 중국 수도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북한 여객기가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것은 2020년 1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뒤 3년 7개월여 만입니다. 공항 전광판에는 돌아가는 항공편으로 추정되는 JS152 항공편이 우리 시각 오늘 오후 2시 5분쯤 평양으로 출발한다는 표시도 있었습니다. 평양발 베이징행 여객기의 승객 탑승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항 주차장에는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 차량이 주차 등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고위 관계자가 베이징에 도착했거나 북한 대사관에 머물고 있는 관계자가 항공편을 이용해 북한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18일 대전에서 발생한 신협 강도 사건 용의자가 해외로 도주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인터폴 공조를 통해 용의자 신병 확보에 나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곤 기자. 네, 대전입니다. 용의자가 이미 해외로 도주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대전 신협 강도 사건의 용의자가 지난 20일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범행 이틀 만인데요. 경찰이 어렵게 용의자 신원을 확인했지만 해외로 도피한 만큼 검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용의자는 지난 18일 대전 관저동의 한 신협에 오토바이에 헬멧을 쓰고 들어가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한 데다가 범행에 쓴 소화기를 가지고 달아났고 이동 동선 역시 복잡해 용의자 추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습니다. CCTV 분석 끝에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 2대와 승용차를 발견했지만 용의자는 이미 해외로 도주한 뒤였습니다. 승용차는 용의자의 것이 아니라 지인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에 따라 경찰은 용의자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공범이나 조력자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용의자가 해외로 도주함에 따라 인터폴과 공조해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해자 시신을 부검한 결과 목 압박에 따른 질식사한 걸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소견을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할 주요 단서로 보고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르면 오늘 진행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우종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피해자 시신 부검 결과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피해자의 사인은 목 압박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머리에서 충격으로 인한 출혈도 관찰됐지만 직접적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뇌손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피의자 최모 씨가 금속 재질의 둔기, 너클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게 아니라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는 추정에 무게가 실리는 건데요. 경찰은 부검 소견을 살해의 고의성을 입증할 중요한 단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넉 달 전 인터넷에서 산 너클을 주머니에 계속 넣고 다닌 점 역시 범행의 고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 씨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고 살해 의도 역시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이르면 오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현재 최 씨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디지털 포렌식해 분석하는 등 과거 행적을 살피며 추가 범행이 없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와 별개로 최 씨에 대한 별도의 정신감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 씨는 범행 전 성범죄 관련 기사를 찾아봤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아직 정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를 범행과 연결짓는 데 신중한 입장입니다. 또 최 씨가 우울증을 앓았다고 가족이 주장하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료 기록 확보에 나섰지만 아직 결과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내일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최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피해자의 발인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고인의 제자들은 늘 자신보다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던 선생님이었다며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신림동 살인사건 피해자가 마지막 길을 떠납니다. 지난해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남은 어머니를 걱정했던 고인. 갑작스레 딸마저 잃은 어머니에겐 눈물을 흘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해자는 방학에도 학교 일로 출근하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어느덧 고등학생이 된 제자들은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이 끔찍한 범죄에 희생되셨다는 소식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동네에서 마주치면 활짝 웃어주시던 선생님 모습이 아직 생생하기만 합니다. 아니길 빌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쌤이 연락도 안 받으시고 그러셔서 항상 선생님보다 저희가 우선이셨던 분인 것 같고 길에서도 자주 마주쳤는데 그때마다 밝게 맞아주시고 그러셨던 게 살인범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면서 선생님께서 이제는 고통 없이 편안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좋은 곳 가셔서 평안히 좋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시 교육청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고인의 순직을 인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에 일선 학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에 이런 안내문이 적혔다고 하는데요. 가위, 커터칼, 손톱깎이까지 자칫 흉기가 될 만한 물건은 아예 학교에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일선 학교들이 안내문까지 내거는 이유, 학교에도 흉기를 이용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8일에는 경기도 분당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들고 선생님에게 친구 간의 다툼에 대한 상담을 요구한 일이 있었죠. 이달 초 대전 대덕구에서는 교무실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교사를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스승 찾기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요즘 빈번하게 올라오는 이른바 살인 예고글도 어린이 청소년들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찰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교육에 나섰는데요. 지난 11일 천안에서는 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렸던 중학생이 검거되기도 했죠. 이러다 보니 학교 역시 묻지마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미성년자라고 해도 선처하지 않겠다며 허세 부리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지금 이거 오판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의원님하고 말씀하면서 충분히 다시 한번 홍보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본인한테는 아예 어렸을 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검경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오판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요. 예고글이 많아지면 나중에 결국은 조금 더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는 허세거든요. 근데 허세가 조금씩 허용 한도가 높아지는 단계라서 저희는 초장에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얘기입니다. 오늘 오전에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모레, 그러니까 24일부터 바다로 이 오염수를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13년 만입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화면으로 한번 정리했습니다. 네, 일본 동쪽 도호쿠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건 지난 2011년 3월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진도가 무려 9.1에 달했습니다. 대지진이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18,000명에 이르렀습니다. 후쿠시마 현에 있던 제1원전에서 폭발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후 빗물과 지하수 등이 유입돼서 방사성 물질 오염수가 발생했습니다. 2년 뒤 원전 운영 주체인 도쿄전력이 오염수 정화 처리 장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프스 시운전을 처음 개시했습니다. 2016년에는 전문가 회의에서 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오염수 방류에 대한 논의가 공식화됐고요. 5년 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했습니다. 安全性を確保し政府を挙げて風評対策を徹底することを前提に海洋放出が現実的と判断し 네. 이때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즉각 반응을 내놨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방류와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했고 지자체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얼어붙어 있는 데다 국제법상 한계도 있어서 상황이 반전될 만한 해법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기류가 다소 바뀌었습니다.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일본 원전 등의 한국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공식 합의했고요. 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이어 지난달이죠. 7월에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일본 도쿄전력이 낸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며칠 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직후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현을 방문해서 오염수 방류 설비를 처음으로 시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 정부가 강요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시기를 모레인 24일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3년 만의 일입니다. 네, 지금까지 과정을 하나하나 정리를 했고요.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많고 공방이 많았던 사안입니다. 일단 야당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나 우리 정부가 지금 충분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준비가 돼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 80%가 넘는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시겠습니까? 어제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일본의 어업인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일본의 어업인들이 어제 기시다 총리 면전에다 대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절대 방류 안 된다. 여전히 반대한다. 라는 입장을 일본 어민들도 지금 밝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치 못하다. 안전에 대한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방류를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 저는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웃 국가들 또 태평양 도서 13개 국가들, 또 중국, 독일, 그다음에 많은 환경단체, 특히 일본의 어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2015년도 당시에 일본 정부가 일본 어업인들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네. 당신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당신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오염수를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일본 정부가 2015년도에 일본 어민들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약속 저버린 거 아닙니까? 저는 일본이 끝끝내 이웃 나라와 주변 국가들 그리고 온 인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는구나라는 절망적인 이제 상황을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일본이 이전에 전쟁 범죄 국가였지 않습니까? 예. 하나 더 이제 전쟁 범죄 국가를 넘어서서 또 다시 전 세계 민폐 국가로 등극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예, 의원님. 아까 우리 김영수 앵커께서 쭉 다 이렇게 읽으시던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거 찬성하는 거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경화 장관과 정의용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다 답변했던 것들이 있어요. 네. 국제법과 기준에 맞으면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네. 또 일본이 주권 국가로서 주권 국가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어찌할 수가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가 반대한다는 걸 일본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반대하지만 국제법과 또 기준치에 맞는 이러한 기준을 내놨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이것을 그냥 반대만 계속해서 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국민들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전 의원님 뭐 야당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강하게 얘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지금 일본 어민들 얘기를 했는데 일본 어민들이 이거 방류하는 거 반대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정확하게 뒷부분을 빼신 것 같았어요. 안전성에 대해서 과학적인 이해는 깊어졌다 그랬거든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일본 어민도 아는데 이게 생존권과 관련되고 수산물 소비와 관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리적인 불안감. 그렇습니다. 또 보상과 관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어민들 당연히 반대를 해야지요. 저는 뭐 당연히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상시적인 모니터링에 우리의 과학자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우리의 수역과 방사능 오염에 대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수역에 대한 안전도 그리고 어민 피해가 안 가도록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비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아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과학 말씀을 정말 자주 하셨잖아요. 국민의힘이 조금 전에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또 과학 말씀을 하시는데 1986년 4월 달에 소비에트의 연방의 체르노빌 원전 터졌지 않습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막았거든요. 지금 근 40년이 흘렀습니다. 4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체르노빌 반경 30km 안에는 사람이 여전히 출입 금지입니다. 예. 그리고 체르노빌 이 원전 폭발이 자연 생태계와 사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도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지금도 연구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이라든지 원자력에 대한 과학은 이미 완성된 과학으로서의 안정성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고 네. 여전히 진행 중인 거예요. 여전히 안전에 대해서 과학적 연구가 진행 중인 사안을 가지고서 어떻게 핵오염수가 더더구나 일본이 내일 모레 24일부터 방류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은 계획이 30년 동안 방출을 한다는 겁니다. 30년 네. 동안. 어디서는 4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하다 보면 5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30년 동안 40년 동안 방류를 하는데 체르노빌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어떻게 과학적 안정성이 100% 보장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과학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학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의 맹신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일본이 끝끝내 이렇게 방류를 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이웃 국가들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강제 동원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고 역사 교과서 왜곡을
맨날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8월 15일 날 광복절이었는데 여전히 전쟁 범죄자들을 합사해 놓은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총리는 공물을 갖다 바치고 일본의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은 거기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일본을 보면서 네. 끝끝내 방류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끝끝내 방류를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역할을 했냐. 예. 이 문제는 틀리죠. 국민 80%가 불안해하고 우려하고 있으면 적어도 엊그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그 한일 정상회담을 할 때 예. 우리 국민 80%가 우려하고 있고 가장 최대 현안이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 정도는 걱정 정도는 일본이 어떻게 하든 우리의 입장을 우리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죠. 일본이 끝끝내 방류를 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들의 우려를 적어도 한마디 정도는 전달해야 되는 것이 누가 사실은 항의를 해야 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항의를 하라는 것은 너무 큰 기대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그런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 주권 국가로서의 자존심에 예. 부합하는 것이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이거는 백발 천발 양보하더라도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에 다시 한번 생채기를 낸 그런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통령 체르노빌하고 일본의 후쿠시마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틀리지요. 그걸 지금 갖다가 이렇게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사람의 잘못 이 작동을 해가지고 나온 문제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을 덮은 것이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문제는 과학적으로 다 처리를 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준이나 국제 기준보다도 1000분의 1 이하로 마이크로 단위로 내보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이 못된 고질병이 도졌습니다. 모든 거 그저 뭐 역사 문제에서부터 반일 감정 같다 하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중국은 더 합니다. 우리 친공국이에요. 6.25 때 우리한테 침공한 나라예요. 그런 우리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 수행원이 맞아가지고 말이죠. 저 얼굴에 광대뼈가 다 함몰되고 이런 사태가 났었잖아요. 아니 그런 거는 왜 얘기 안 하십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좋은 나라가 됐고 세계적인 강국이 됐습니다. 옛날만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일본의 과거사를 따진다고 한다면 중국의 과거사도 따져야지요. 네. 지금 저는 이러한 과학적 문제를 이렇게 괴담으로 끌고 오고 또 역사 문제를 끌어다 붙여서 이 반일 감정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득을 보겠다라고는 민주당의 속셈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의 문제는 과학의 문제로 풀고 역사 문제는 또 역사 문제대로 풀어야 되겠지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묶어다가 옛날의 민족 감정까지 이렇게 함께 해서 이 과학의 문제를 하는 것은 정말 네. 괴담의 논리가 부족하니 이제 옛날의 역사까지 붙이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집권 여당에 예, 잠시만요. 저희가 시간을 여기에만 다 할애할 수 없어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세 가지를 제안을 했죠.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하게 해달라,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해달라,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해달라, 이렇게 세 가지를 제안했는데 이것 중에 지금 확정이 된 게 있습니까? 거의 다 협의가 지금 되고 있고요. 상당 부분 아마 그 합의가 이루어졌을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 과학자가 파견하는 문제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24일로 결정이 났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중차대한 문제에 저희들이 맞닥뜨렸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정부가 대응을 하고 정부가 예를 들면 지금 비상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맞는 매뉴얼을 가지고서 정부가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방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전문가 참여 일본이 아무런 대꾸도 없습니다. 모니터링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는 것을 자료를 공유해달라. 이것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이상이 나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통보하고 방류를 중단하는 것. 이것도 지금 노입니다. 이게 노인지 아직 협의 중인 건지는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아니. 내일 모레 24일 날
방류를 합니다. 24일날 방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 참여하려면 전문가 뽑아가지고 일본에 보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모니터링 이거 실시간 공유하려면 사전에 실무적인 준비가 다 돼야 됩니다. 예. 근데 24일날 방류를 하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다는 것은 뭉개고 넘어가는 거죠. 뭉개고 네. 넘어가는 것은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라고 의사표현을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겁니다. 더더구나 이것이 누가 우리 뭐 정부 관료 누가 이게 일본에 제안한 것이 아니고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안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뭉개고 넘어가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일본한데 오히려 피해자인 일본한데 가해자인 일본한데 피해자인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그냥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외교를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시려고 하는지 아니 오늘 정말 이게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오늘따라서 그래도 점잖은 전 의원님이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는 분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잠깐만. 함께 분노하셔야 돼요. 분노할 일이 아닙니다. 집권여당 의원이라 뭘 하더라도 분노하자는 함께 분노를 거예요, 하셔야 전 의원님. 된다니까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국민 80%가 반대합니다. 아니 80% 누구나 내 집 앞에 하수 처리장 가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걸 왜 하는 거냐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 이제 1분만 주세요. 잠시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만 할 수 없으니까요. 짧게 듣고 다음 주에 넘어갈게요. 지금 전 의원님께서 확인도 안 하시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시면 정말 국민이 불안해하십니다. 이거는 불안해할 문제가 아니고 과학의 문제잖아요. 괴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과학자가 파견이 안 돼 있습니까? 상시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파견한 과학자예요. 이제 IAEA에 가 있는 IAEA가 추측이 돼서 지금 이걸 도쿄 전력에 파견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IAEA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거는 도쿄 전력에 파견할 문제가 IAEA가 주관돼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IAEA가 세계 모든 핵 문제는 IAEA가 주관하고 있잖아요. 다 파견해서 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에서 파견했다니까 다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거 말씀을 하시려면 총리실이나 이런 데 확인해 보시고 얘기를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사실관계를 앞뒤로 제대로 알고 하세요. 왜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물타기도 좀 알겠습니다. 적당하게 물타기가 아니고 우리는 책임 있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얘기라고요. 알겠습니다. 역시 뜨겁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에 아마 국무조정실에서 브리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게 어느 정도 수용이 됐는지, 일본 정부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거는 오후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일 3시에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있죠. 기자들하고 다 국민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안 보시고 나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십시오. 적당하게. 알겠습니다.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해병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방위원회가 있었고요. 법사위에서도 이 관련 내용들이 나왔는데 저희가 이 내용을 좀 요약을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함께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거 결제할 때도 확신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변명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변명하시는 거죠. 그 전날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다음 날 다시 그럼 장관이 결제하는 모든 게 이 이후로는 다 허당이 돼요. 그런데 그 제가 한 건 그 번복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허당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의겸 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수사 기록이 유출이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조치할 부분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대로 성일정 의원님은 국방위원이시고요. 뭐 방송에서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해병대 나오셨다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마디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의혹이 지금 외압 의혹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분명 이제 세 가지로 하나를 정리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안보실에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문제가 하나의 쟁점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이 장관이 경찰로 이송하게 돼 있어요.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법으로
군이 그동안 은폐하거나 또 축소한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막기 위해서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성비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경찰로 가가지고 경찰에서 그 원인을 밝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또 세 번째로는 이 수사단장이 말이 굉장히 오락가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신뢰성 문제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또 유족도 다 이미 보고를 받으셨고 은폐하고 이럴 상황이 아닙니다. 단지 가장 중심에 있는 이 문제는 이제 장관의 명령을 내렸는데 수사단장이 이걸 이행을 안 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이제 항명에 대한 문제가 이제 불거져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군이 조금도 감추거나 또 축소할 의지가 없습니다. 네. 반드시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밝힐 것이고 또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는 국회 국방위에 계시지만 저는 해병대 1사단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예. 해병대 병장으로 사병으로 제대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고 이 관심을 가지고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백발 천발 만발 양보하더라도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은 기가 막히고 상식선에서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우리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강한 군대입니다. 매우 강한 군대입니다. 그리고 이 강한 군대는 고되고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강한 해병대가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 가혹하고 혹독한 힘든 고된 훈련을 함께 하다 보니까 전우회가 그 어떤 군대보다도 전우회가 아주 깊고 끈끈합니다. 네. 그런 전우회로 똘똘 뭉친 해병대가 대민 지원을 나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조끼 나눠줬으면 당연히 매뉴얼대로 했으면 안전장치 다 했으면 안전조치 했으면은 그 강한 해병대원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조치를 통해 가지고 안타까운 해병대원이 말하자면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병대 정신으로 철저하게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던 수사단장이 수사보고서가 어느 날 항명문건으로 둔갑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이 하루 이틀 사이에 수사보고서 전부 결제 다 해가지고 경찰로 넘기게끔 돼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뒤집어 엎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혐의가 있었던 사람이 혐의에서 다 빠져버립니다. 외압이죠. 수사단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해병대 수사단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외압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한 정황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강한 군대인 해병대를 흔들지 마시라. 집권 여당이. 군대를 흔들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철저하게 이 부분은 경찰, 군 믿을 수 없습니다.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 최수건 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밝혀내고 강한 군대 해병대를 흔들지 말고 흔들려고 하는 이 외압 세력들을 철저하게 발본색원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군대를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정말 제가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해병대가 지원 부대예요. 네. 수해가 나가니까 지원을 나갔었고요. 네. 작전을 했던 부대는 54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원병을 받아가지고 54단 사단장이 이 작전을 지휘한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해병대의 그 사단장하고는 조금 작전상에서는 멀어져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국방부 장관께서 아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과연 8명을 다 적시를 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로 적시를 했는데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맞는지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 사인한 거는 조사 보고서 사인하고 나니까 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30일 날 사인을 하고 31일 날 해외 출장 가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경찰로 이송하는 걸 중지를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고 그냥 이걸 진행을 했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서 왜 명령이 이렇게 침투가 안 되고 군은 사인을 했더라도 명령을 하면 곧 그게 명령 자체가 바로 문서 효력을 갖는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부분은 아주 명확하게 수사를 해서 저는 아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해병 사령관에서부터
사단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 저는 아주 엄격한 그런 조사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령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특검 얘기를 하셨는데 국가는 다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네. 그 국가의 제도와 시스템 내에서 하고 그게 부족할 때는 우리가 특검을 갈 수 있는 것이지 이 아주 순직한 거잖아요. 젊은 우리 해병대원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많이 악용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민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아주 엄정하게 할 것이고 또 그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그 여야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학명 부분에 지금 방점을 두고 있고 야당에서는 외압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학령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 기가 찰 노릇이죠. 박정훈 수사단장 대령, 박정훈 대령 뭐 텔레비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쭉 보셨겠지만 참 해병대답지 않습니까? 우직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분이 특히 군인들은요 한 입으로 두 마디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상명하복 명령에 의해서 그리고 명예와 전우애를 통해 가지고 죽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고려, 정무적 고려 이게 있을 수도 없고 더더구나 박정훈 대령의 저는 이제 비친 모습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조금 전에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국방부 장관이 느닷없이 착오가 있었다. 그리고 그 착오가 생각이 나가지고 보류시켰다. 지금 이 말씀인데 있잖아요. 천만에요. 이게 아니고. 잠시만요. 이게 이 해병대 수사단장의 문건이 국방부 장관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고요. 군 정식 보고 계통에 따라 가지고 지휘 체계 쭉 과정과 절차를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만 보고받은 것이 아니고 수사단장을 통해 가지고 해병대 사령관에게 갑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이 수사보고서를 대충 보고 결재했겠습니까? 뭐 빠진 거 없는지, 잘못된 거 없는지, 과잉 뭐 수사한 것은 없는지 꼼꼼히 보고 난 뒤에 결재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휘 계통을 거쳐서 해군 참모총장에게 갑니다. 그것도 대면 보고를 합니다. 대면 보고를. 해군 참모총장이 또 쭉 봅니다. 수사 제대로 했네. 그래가지고 이게 또 국방부 장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와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가 누락이 되고 뭐가 법 적용이 잘못되고 누가 처벌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들어가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밑에서부터 쫙 검토가 다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가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 참 꼼꼼하게 잘했다. 어깨를 두드려 줬지 않습니까? 수사 잘했다고 칭찬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갑자기 스톱, 사람 빼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지금 여의도에서는 아마 국민의힘 우리 성일종 의원님도 좀 난처할 겁니다. 여의도에서는 누구 작품이다 하는 것이 이미 쫙 돌고 있습니다. 누가 외압을 행사했는지 쫙 돌고 있습니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이전에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은폐했다가 바로 드러나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거 그 집권 여당의 의원님들도 되게 이제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이미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부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중립적인 특검을 통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는 정 말씀을 의원님께서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공군 부사관 같은 경우는 군 경찰에서 처음부터 제때 수사를 안 하고 감췄던 것이고요. 이거는 수사를 해서 유족한테까지 가서 다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8명에 대해서 과실치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적용하려고 하니 현장에 없었던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체계별로 해군 총장까지 사인한 건 맞습니다. 그분들이 사인하면서 못 찾아냈던 부분들을 장관도 사인하고 그 이후에 떠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나온 것이고 또 지금 이 수사단장이 차관이 문자를 보낸 것을 문자를 보여줬다 그랬어요. 해병대 사령관이 단장이 누군가로부터 그 문자가 온 걸 봤다고 했죠. 차관한테 받았다. 그런데 이 차관의 문자를 본인한테 보여줬다 그랬거든요. 다음에 가가지고 또 말을 어떻게 하냐면 읽어줬다 그랬어요.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차관이 다 이 자기 폰을 다 포렌식에서 보였어요.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이 쓰는 업무 폰하고 개인 폰까지 다 얘기를 했다고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 수사단장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해병대 사령관과 수사단장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은데 장관의 명령을 명확하게 했는데 명령으로 먹고 사는 군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의해서 이런 혼란 상황이 왔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그 누구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일단 해병대원이 사망한 지 순직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럴까요? 예, 죄송합니다. 정말 짧게 예, 부탁드립니다. 그 최수건 해병대원을 단순한 부하 사병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전쟁터에서 함께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전우로 본다면 저는 군이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전우라고 같은 전우, 함께 싸울 전우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국방부가 책임질 사람 제대로 책임지고 밝히는 데 동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정확한 포인트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 안타까운 우리 해병의 죽음에 대해서 원인이나 이런 거를 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이 과정에 있었을 때의 장관의 명령에 대해서 항명한 부분을 따지는 것이지 유족한테도 수사단장이 가서 사전에 설명을 다 했다니까요. 네. 그래서 마치 이 사망 사고에 대한 원인을 묻으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니, 지금 불거진 거는 지금 불거지는 아니. 분명한 것은 장관의 명령에 대해서 항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두 가지지 원인에 대해서는 다 유족도 알고 계신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어떻든 마치 수사 결과가 이 원인을 자꾸 덮으려고 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국방부 장관이 수사를 잘했다고 박정훈 대령 어깨를 토닥여줬는데 그러한 수사 보고서가 어느 날 갑자기 항명이 돼버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알겠습니다.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결과가 안 나온 건 맞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유족들이 그 정확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긴 하지만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주제 2분밖에 안 남아서요. 짧게 한마디씩만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윤리특위 소위가 오늘 회의가 잡혀 있었고요. 11시에 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서 이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표결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됐어요. 근데 오늘 오전에 김남국 의원이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에서 표결을 좀 미루자라고 제안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김남국 의원 가지가지하고 구질구질합니다.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라면 먹으면서 후원금 받았지 않습니까? 구멍 뚫리는 운동화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본인 정당하고 아무 문제 없다. 모든 걸 다 걸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자료 안 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국민 여론이 비등해가지고 이게 심각해지니까 이제는 다음 불출마하겠다고 그러면서 이번 국회의원 임기까지 있게 해달라는 일을 읍소하는 것 같은데 그리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윤리특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엄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1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성일종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나머지 1분을 좀 채워달라고 부탁드릴까요? 뭐 의원님께서 이거는 불리한 주제니까 저한테 시간 많이 주고 싶은가 봐요. 총선 불출마하고 총선 불출마한다는 것은 고려 사항이 되지 않을 겁니다. 고려 없이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아마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기존의 여야 국회의원 39명 무려 39명씩 해가지고 어떤 분은 뭐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위반 명예를 실추시킨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의혹 사건들 등등 해가지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39명 김남국 의원 이번 참여하는 김에 이 부분도 좀 들여봐가지고 어떤 우리 그 윤리특별위원회가 제 역할을 좀 다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 회의가 아마 다시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2분기 가계빚이 9조 원 넘게 들며 3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이 1,862조 8천억 원으로
1분기보다 9조 5천억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거래 회복 영향으로 증가 규모를 크게 키워 역대 최대인 1,031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개인이 지출한 의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는 초과금에 대한 지급 절차가 내일 시작됩니다. 모두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돼 대상자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급 대상자에게는 내일부터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환자 소득에 따라 연간 의료비 상한액을 정하고 환자가 부담한 연간 의료비 총액이 이를 넘으면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첫 만남은 1866년 병인양요 때로 알려졌는데요. 이보다 15년 빠른 1851년에 두 나라의 만남이 전남 나주에서 이뤄졌습니다. 좌초한 배의 선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프랑스 외교관이 조선을 처음으로 찾은 건데요. 오선열 기자가 양국의 첫 만남을 기리는 자리를 취재했습니다. 1851년 5월 프랑스 영사와 나주 목사가 막걸리와 샴페인으로 만찬을 즐긴 나주목 관아입니다. 당시 신안 비금도에서 프랑스 고래잡이 어선이 좌초했는데 선원 20여 명을 구출하기 위해 프랑스 영사가 조선을 처음으로 찾은 겁니다. 다행히 무사한 선원들을 본 프랑스 영사는 잘 돌봐준 데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옹기로 만들어진 조선의 술병 3개를 선물로 받아 돌아갔습니다. 172년이 흐른 올해 프랑스 파리에서 양 국가의 첫 만남을 기념하는 행사 이후 이곳 나주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학술 포럼이 열렸습니다. 양 국가의 첫 만남은 1866년 병인양요 당시로 알려진 것과 달리 15년이나 앞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프랑스의 한 대학 교수가 도자기 박물관에 보관된 옹기주병을 발견한 뒤 오랜 연구 끝에 밝혀냈습니다. 평소에 그 한불 초기 관계 생각나면 주로 갈등이나 충돌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첫 만남의 그 다른 일환이잖아요. 우리 양국 사이에. 그래서 아주 깊은 그 인상이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몬티니 영사가 그 조선으로 간 첫 그 서양 외교관입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올해부터 첫 만남이 이뤄진 5월 2일을 한불 양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나주시는 이번 포럼이 문화교류와 함께 프랑스의 지역 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K푸드를 홍보하고 당시에도 우리 나주 배가 안주거리로 쓰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가 가지고 있는 특산물을 문화와 함께 이렇게 프랑스에 소개하고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2026년 한불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양국은 첫 만남의 계기가 된 비금도 표류 사건의 역사적 사실을 새롭게 규명하고 교류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으로 광고한 업체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KC 인증 제품으로 광고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과 별도로 대현화학공업에 200만 원, 기현산업에 3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습니다. 이들 제조사 법인과 대표는 피해자 3,000명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과 사기 등의 혐의로 이미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최근 5년간 영재학교에 다니다 그만둔 학생이 87명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정보 공식 사이트인 학교알림이와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제외한 7개 영재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한 학생이 18명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엔 3명 수준이었지만 2018년 11명, 2019년 19명으로 최근 두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증가 추세를 보여 최근 5년간 누적 87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탈 학생의 절반 정도는 1학년 때 영재학교를 그만두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는 강한 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2차 장마가 시작되면서 오늘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금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곳곳으로 시간당 최고 60mm의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주로 서해안과 제주도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는 점차 서울 등 그 밖의 서쪽 지방 곳곳으로 확대하겠고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제주 산간 많은 곳에 최고 15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 지방과 서해안에도 최고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먼저 시작되는 수도권 지역은 더위가 조금 꺾이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0도, 대전 33도, 광주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주말 사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 다음 주 초반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